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오늘 월요일이고 월요일 날 저기 다른 장소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가 좀 어둡고 그래서 오늘은 제 자리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나야 아는 거거든요.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조선주들,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 매매폴더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올라갔을 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종가가 40만 4,500원인데 10몇만 원대 올라갔었죠. 작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조선주가 이런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은 몰랐던 거죠. 지나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매자들이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함으로써 시세가 더 강화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시장이었냐 하면, 지난해부터 우리 시장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시장이었었죠. 조금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볼까요? 예, 최근 한 3년 동안 이게 최근 한 3년 동안 이제 주요 국가들의 시장 흐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 인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그렇게 썩 쉽게 접하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다우 지수도 70%, 그 다음에 S&P가 90%, 그리고 나스닥이 95% 올랐는데 독일도 100% 이상 올랐고요. 일본도 84%, 대만도 91%. 근데 우리는 34%, 그리고 코스닥은 5%.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3년 동안에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지난 3년 동안 시장이 완전히 뭐 죽을 쓰는 시장이었느냐라고 본다면 또 그건 아니죠.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나타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진한 어떤 상황들이 이어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의 상승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한 몇몇 종목들만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장이 아니라 웬만하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올라가는,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많은 종목들이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걸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은 강세장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보면 금융시장이 있고 금융장세가 있고 실적장세가 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에 기반한 움직임들이 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주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방산주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시세가 더 강화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돈의 힘에 의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장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2008년도 그리고 2020년도 어떤 시장을 엎어지게 만든, 시장의 큰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돈을 집어넣어서 시장을 살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 금융장세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 교과서처럼 금융장세와 실적장세가 막 따로따로 구분돼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개 두 개 같이 맞물려서 다가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장은.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지난해 2024년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주들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난 이후에 대체적으로 좀 힘든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특히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약 2,000조 좀 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18%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움직임에 시장의 그 흐름들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난 코로나 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지난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죠. 2021년도 1월 달에 86,800원, 91,000원까지 급격하게 슈팅 들어가는 영역.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코로나가 발생했던 당시가 여기죠. 5만 원이 깨지는 상태에서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매경인가요? 어디 나가서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사전에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지금 5만 원이 깨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었죠. 지금 현재 전개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8만 원대까지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 보여진다. 삼성전자가 8만 원대 가게 되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종가가 19만 5천 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5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 5만 7,600원인데 5만 원대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부분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0만 원대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개되는 어떤 시장 형태의 흐름들을. 그럼 지금 시장이 과연 강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우리 경기가 좋나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 경기 침체, 그다음에 투자 활동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 밑바닥 실물 경제 완전히 아작난 상태. 그리고 세계 경기, 세계 경기가 지금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막 상호 관세가 중국에 145%까지 때렸다가 오늘 이제 극적으로 타협을 받죠. 145%까지 갔던 것을 115% 줄여서 양국가 다 115% 줄여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일단 관세 합의를 본 상태. 이런 어떤 주변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장 내 주식시장의 환경과 더불어서 경기의 환경이 엄청나게 좋다.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겠죠. 상당히 올라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 대부분이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가장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아무도 안 가지죠. 못 가지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들이 가득해요. 왜? 현상만 보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들 가지고 현상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풀이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현재 상황 가지고 시장에 대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으면 지금 좋으니까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시작장이 열리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왜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특별히 그 전날 어떤 특별한 호재가 나왔을 때 그런 경우는 모두가 아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재료도 없고 뉴스도 없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불구하고 장중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장이 끝날 때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 그러면 그 상승한 이유는 장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 거거든요. 아, 이런 논리 때문에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더 상승하겠다. 라고 이제 사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전체도 지금 현재 환경 하에서는 좋아질 리가 없다. 뭐가 좋아질까? 라고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우리 시장이 움직였던 당시에 우리 시장이 큰 상승이 왔던 예를 들면 98년도 지수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 자, 코스피 지수가 2005년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데이터가 2000년도부터라서 그냥 2005년부터 보겠습니다. 이걸로 잘 안 보이네요.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년도 나오나? (2000년도께) 지금 데이터가 불러오는데 문제가 있네요. 너무 오래된 데이터라서 2005년부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안 되네. 2005년부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2004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2004년 제 기억으로는 5월, 6월 달 지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었었어요. 이거를 일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게 훨씬 낫겠네요. 예. 자,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기가 이제 97년도 IMF가 터진 거죠. 93년부터 95년까지 삼성전자가 주도했던 시장이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97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IMF가 터지고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IMF랑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98년도 상반기에 회복했지만 재차 밀리는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시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간다라고 떠들 때였습니다. 저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다들 100포인트 간다고 떠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7포인트인데 특히 이 바닥에서 막 매매 잘하고 시장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간다라고 했는데 아니었죠. 여기서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 기대도 없는 어떤 그런 일말의 상황에서 98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움직였느냐? 이때 정권주가 움직였거든요. 정권주가 움직여주고 난 후에 그 다음 99년도 들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인터넷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인터넷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99년 하반기 들어서 99년 상반기에 인터넷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 4월 달에 이제 정점을 기록하죠, 사실은. 정점을 기록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거쳤는데 이때 당시에 정권주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가 98년도죠. 자, 아까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98년도에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99년도 들어서서 이제 IT 종목들이 움직이고, 지수도 99년도에 더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정권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정권주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냥 반등이다 그랬었거든요. 그냥 반등이다 했는데, 이때 이제 제일 싸게 거래됐던 정권주가 500원 이하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우선주, 하나증권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500원에,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0원인데 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정권주가 싸게 500원에 거래되던 게 100배 올라가는, 그게 98년 하반기에 나타났고요.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 초까지, 그리고 정권주가 끝나면서 시장이 끝났나? 정권주가 끝나면서 끝났다 했는데 본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2005년도 한번 볼까요? 2004년도죠. 2004년에서 2007년도를 보면 여기가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수 1000포인트를 지금 말하면 좀 웃기잖아요. 지금 코스피 2600포인트, 오늘 2607포인트인데 이때 당시엔 1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면 꼭 한 700포인트까지 빠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00이나 600, 700 정도에 사서 코스피 지수 900포인트 정도에 파는 그런 매매를 하면 된다 라고 했던 시기가 그때 2000년 초반까지 요 구간들이었죠. 요 구간에 보면 굉장히 오르면 빠지고 박스잖아요. 굉장히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2004년도 상반기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 1000포인트를 못 넘어서고 다시 밀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꾸물꾸물 뭐가 움직이더라? 정권주도 움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때 막 똑같이 움직이고 은행주도 움직이고, 뭐가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냐면 여기가 이제 9월달이잖아요. 9월달까지 지수가 올라가고 나서 9월부터 보면 2004년, 이게 2004년이고 2005년도 들어서서 또다시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이 9월경 이 시장이 이때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정권주도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움직였어요. 이때 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지금 KB은행, 옛날 국민은행도 막 옛날 주택은행도 움직이고 은행주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옛날 NC소프트도 이때 움직였죠. 이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여졌는데 실질적으로 9월달, 여기가 9월인데요. 9월달 이때부터 이제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2005년 9월경부터 시장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죠. 가장 힘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2004년도 여기 그 박스권이잖아요. 완전히 오래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런 박스권이 전개되다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2005년도 이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부상하면서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볼까요? 이때 지금 현재 이름이 HD 한국조선해양이지만 이때는 그냥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현대중공업. 지금이야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서 이때 2005년도를 보면, 자, 2005년 여기가 9월달이에요. 제가 아직도 시작하는 게
기억하는 게, 왜냐하면 이때 제가 매매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중업, 지금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 5만 원 못 넘어간다, 이 주식은. 5만 원 못 넘어간다. 5만 원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주식인 거죠. 5만 원대가 오면. 옛날 현대중업. 5만 원이 오면 그냥 팔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5년 9월 달경에 5만 원을 넘어서더라고요. 여기 9월이잖아요.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넘어설 수 없는 주식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주식은 넘어설 수 없는 주식이다. 5만 원을. 그런데 그 가격을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먼저 움직였던 게 정권주가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5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하는 거지. 좋다고. 팔기 시작해서 여기서 5만 원대에서 7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빠지니까 당연히 팔 거 아니에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그냥 뽑아버리면서 얼마까지 가냐? 50만 원까지 가버려요. 50만 원까지. 좀 올랐다, 비싼 가격이다라고 했던 가격이 5만 원인데 그 5만 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장도 뭐가 먼저 시작했느냐? 정권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정권주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주고 바톤을 넘기는 거죠. 지금 현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뭐 넥스트 트레이더 때문에 봉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은 봉이 많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라인으로 보는 편인데,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 얘도 8,0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놀던 주식이에요. 지금 8,000원을 넘어서기 힘든 주식, 근자에 들어서 몇 년 동안 8,000원대가 굉장히 힘든 가격. 근데 이 가격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주 됐나요? 계속 시세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정권주가 예전하고 달라졌네. 예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여기도 보시면 2005년도 보면, 아까 여기가 2005년인데요. 2005년도 보면 상반기에 정권주가 먼저 움직여주죠. 아까 조선주는 뒤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정권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짧은 구간을 놓고 보면 몇 년 동안 되게 비싸 보이는 거죠. 비싸 보인다고요. 그 비싸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다 던지게 되겠죠. 최근에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옛날 삼성 테크인이거든요. 삼성 테크인, 삼성 항공이었다가 삼성 테크인으로 바뀌어서 하나그룹하고 빅딜을 한 거죠. 기업을 바꾼 거죠. 그런 후에 얘가 지금 이런 어떤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는데, 얘는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 삼성 테크인으로 있을 때는 주가가 주구장창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때려주기도 안 가는 종목. 정말로. 때려주기도 안 가는 종목인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조금 저 세상으로 얘기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몇몇 종목들 시세가 형성된 게, 얘네들도 작년부터 시세 형성됐잖아요. 조선주가 형성되고 몇몇 종목들이죠. 방산주들, 실적이 좋은 것들. 전반적으로 다들 실적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좋은 애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움직였느냐. 지수는 안 움직인 거죠. 지수가 안 움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수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난리 부르스를 폈던 2차전지가 주구장창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가총액 전체 규모로는 2차전지가 제일 컸었으니까, 에코프로, BM 이 회사만 해서 두 개만 해도 5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얘네들도 지속적으로 빠지니까 지수를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고, 이 부분들이 현재 지수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2차전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바이오가 움직여줘도
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제한적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권주가 달라지고 있더라. 그 정권주가 시장의 주도주냐?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정권주의 지금 기업 사업 특성상 정권주가 뭐 엄청나게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예전에는 리테일 영업을 통해서 주식 매매 수수료가 절대적인 수입원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 변화됐죠. 상품을 주로 판매하지 위탁 수수료의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정권회사도 위탁 수수료의 수입이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좋아질 때. 여기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먼저 리바운딩하고 가장 먼저 움직여줬던 게 정권주예요. 실질적으로. 정권주가 움직여주고 나서 여기 보시면 2021년이에요. 여기 가장 먼저 움직이고 난 후에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움직였냐면 바이오가 움직였죠. 이때는. 2020년부터 볼까요? 2020년부터 어떻게 없어지지? 이걸 못 없애겠네. 없애는 방법을 모르겠네. 여기 2015년이고 2020년 여기네요. 야, 바이오가 너무 커서 이건 기관을 다시 봐야겠다.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의 같이 갔다, 그죠? 같이 갔는데 워낙 바이오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젠하고 이런 것들, SD 바이오 센서 그 진단 키트들 급등하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정권주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됐었습니다. 먼저 시작되고 난 후에 바이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나요? 2차 전지도 또 그 이후에 더 치고 간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항상 시장의 특별한 변화의 시작에서 정권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이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 주는데 그거는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정권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고 정권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니까 주가의 상승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정권주의 거래가 더 늘어나고 정권주 자체의 거래가 늘어남으로써 시장의 거래대금의 증가를 견인하게 되는 현상들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정권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큰 장이 올 때 정권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정권주가 주도하는 시장이냐? 아니다는 거죠. 정권주는 주도하지 않습니다. 선빵을 뛰는 거죠.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는데 정권주 쪽에 시작할 당시에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오르다 말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정치 테마주들도 있고 최근에 뭐 이런저런 종목들 움직일 때 하루에 10% 20%씩 막 움직이는데 정권주 하루에 뭐 3% 2% 이렇게 움직이는데 손이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정권주가 그러면 계속 2, 3%씩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정권주도 막판에 그냥 막 10% 20%씩 나와요. 정권주도 그렇게 나와요. 그때쯤 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권주로 매매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보다 개별 정권주 하나하나의 거래량이 지금보다 10배 이상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다 정권주로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다른 쪽에서 실질적인 주도주가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 늘 그래왔었어요. 물론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바닥에 제가 89년부터 있었는데 89년부터 지금까지가 사실 우리 근대사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모양을 갖춘 시장이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1984년도에 생겼어요. 1984년 1월 2일 날 코스피 지수 100으로 시작한 게 지금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니까 89년부터 제가 물론 뭐 90년 1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을 봤지만 보는 동안에 있어서 정권주의 그 습성을 제가 정권에서 다녔으니까 정권주의 습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지금 현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권주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움직임이 전혀 아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냐? 엄청나게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느냐?
뭐 주변 환경이 좋으냐? 아니잖아요. 환경도 안 좋아요. 근데 왜 움직이느냐? 왜 움직이느냐? 큰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큰 돈들이. 지난번에 방송에 돈의 이동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걸 보는 사람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지금 최악의 상황이니까. 지금 이보다 더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지금보다 더 나쁜 게 있나요? 지난 몇 년 동안 시장 죽 섰어요. 솔직히 말해서 종목들 움직임은 있었지만 시장 전체는 죽을 섰다고. 거기다가 작년 연말 12월 달에 계엄령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이런 난데없는 사건까지 터졌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은 나라가 사실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물론 미국처럼 지금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 나라랑 비교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어중간한 영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현재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가의 부진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1520원까지 왔었거든요. 1520원 오기 전에는 언제냐면 IMF 때 2000원 넘어갔던 그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조금 약화되고 있긴 하나 쉽게 잘 안 빠지고 있죠. 빠질 듯 하다가 돌리고 빠질 듯 하다가 돌리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간다고요. 오늘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협정을 타결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 1% 이상 올라가고, 최근에 99포인트대 거래되고 있던 게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지금 10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보면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상황. 시장은 제한적이고 원달러 환율 제일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 계엄령까지 터져서 완전히 아작날 뻔한 그런 상황에다가 트럼프 아저씨 들어서고 나서, 할아버지 들어서고 나서 뭐 오만 막 협박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일단 막 너 다 죽으라 뭐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뭐 관세 마음에 안 들면 무릎 꿇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선택해라 막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조금씩 내가 사하여 주노라 이러면서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까지 놓여 있는데, 경기가 좋을 리가 있나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항상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어떠냐? 지금 시장에 있는 돈은 남아 돈다. 지금 우리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쓸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도 없고 저도 그렇고 뭐 실물 경기에 자금이 부족할 뿐이지 시장 내에 돈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MF 잔고가 220조, 여전히 220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224조.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소위 말해서 이제 펀드죠. 펀드 자금이 2005년 이후에 지금 가장 많아요. 현재 잔고가 가장 많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ETF 쪽이겠습니다만은, 시장의 버팀목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탁금은 어떠냐? 고객 예탁금도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금들이 빠져나갔잖아요. 자, 그러면 빠져나간 걸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2024년부터 볼까요? 지난해 자, 외국인들이 작년 7월 달이죠. 7월 달에 25조 있다가 이걸 작년 7월 달부터 해볼게요.
7월 11일부터 팔았으니까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40조를 팔았어요. 40조를 팔았어요. 40조를 팔았으니까 고객예탁금도 마찬가지 돈이 빠져나갔겠죠. 이 돈들은 우리 시장에서. 그죠?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40조.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장은 안 된다, 미장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지만 평가된 금액 자체가 지금 뭐 150조, 160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평가 금액이. 그 2배 벌었다고 쳐요. 한 80조 정도 나갔을 거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작년에 나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외국인들의 매도와 국내 내국인들의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은 전혀 영향이 없다, 지금 현재. 전혀 영향이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신규 돈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뭘 팔았습니까? 이때 파는 동안에 삼성전자를 팔았잖아요.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누가 샀습니까?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샀잖아요.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국내 기관은 샀냐고요? 국내 기관은 그렇게 안 샀어요. 그렇게 안 샀어요. 그럼 누가 샀느냐? 개인이 샀고요, 개인이. 이 부분을 개인이 사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 나가는 동안에 개인들이 다 샀다.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시장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주식 파는 걸 한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이 아직도 계속해서 55조, 56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미 시장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그 움직이기 시작한 한 상황에서 어디서 어떤 모습들로 표출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정권주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권주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제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지금 현재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가봐야 아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알 수는 없는 건데, 만약에 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올까? 자, 98년도에 아까 차트 보면서 98년도에 정권주가 먼저 움직인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정권주. 자, 98년도도 정권주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IT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정권주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때 지수를 IT 서비스로 볼까요? IT 서비스는 데이터가 없고,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는 게 지수밖에 없네. 여기 있어요. 전기전자 한번 볼게요. 자, 98년도. 자, 이게 98년도예요. 이게 98년, 여기까지가 98년도죠. 여기서 정권주가 어떻게 움직였나요? 정권주는 그냥 폭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때까지 움직임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98년도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99년도 가서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정권주의 움직임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들어왔는데 주도주는 정권주가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뭐가 될까? 그럼 이때 99년도 IMF 터지고 나서 99년, 2000년도에는 뭐 전 세계적인 IT 버블이 형성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단순히 이제 거의 편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 100배 올라가고 웬만한 IT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상황이거든요. 웬만한 거 한 10배 이상씩 다. 못 오른 종목도 10배 올라가고 상한가 한 번 먹는 건 사실 사람들이 돈도 아니라 그러고 이때 당시에 테헤란에 지나가는 강아지 10,0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할 때였었어요. IMF 돼서 나라가 죽는다고 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설마 주식시장이 올라가겠느냐. 코스피 지수가 280포인트 하단을 찍고 있는데 전부 다 100포인트 간다고 떠들 그때 당시였는데 불과 1년이 딱 지났는데 테헤란로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10,0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권적으로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IT가 움직였는데 그때 이제 IT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98년도에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빠르게는 98년, 97년, 98년 뭐 이때부터 시작된 회사들이 있었고요. 95년, 96년 이때 이제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만 있다가 유니텔이 생기고 나우놀이 생기고 뭐 몇 가지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웹 브라우저 형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 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그 야후 말고 야후 말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런 회사들. 라이코스, 뭐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글 생기기도 전에. 그런 회사들 주가가 그때 당시에 야후가 그 주당 1억까지 올라갔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2000년, 99년도였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주식들이 96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미국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가 아닌데, 그때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터넷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인터넷 주식을 접근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 주식은 뭐였냐?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가 인터넷 회사였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몇 개 있었어요. 그게 인터넷 회사다 해서 배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 전화 이러면서 100배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과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제 세상 끝났구나. 빨갱이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끝났구나. 그래서 소주 이빠이 마셨었어요. 그때 이해창 씨 떨어지고 났을 때.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뭘 했냐면, 강도 높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ADSL, 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 가장 빠른 인터넷을 쓰는 나라, 그리고 PC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게임을 우리나라가 접수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이제 99년부터 시작돼서 2000년 이후로 계속 진행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네이버도 나온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정권주가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진짜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주도주는 그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은 AI잖아요. 우리나라 AI 뭐 제대로 된 거 있냐? 없죠. 제대로 된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오픈 AI 같은 챗GPT를 만들어내겠어요? 설령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우리는 쓰겠지. 전 세계에서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구글이 지배를 못하는 나라잖아요. 네이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특수한 나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아무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AI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오픈 AI가 있고 챗GPT가 있고 그록이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뭐 뭔가 다양한 게 있는데 잘 되겠냐고. 잘 안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또 지금 바뀌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요.
어떤 그 정부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돼 있어요. 항상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공언하고 다니잖아요. 당연히 AI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AI 투자하겠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국힘당에서 그 경선에서 탈락했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AI 20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AI 투자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투자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 종목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반대로 방산주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들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안 된다. 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덜 오른 걸 찾게 되거든요. 덜 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조선주가 왜 안 보이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올해 제일 많이 오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기간이 세팅이 좀 어렵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25배 올랐어요. 자,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른 종목을 지금은 다른 게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수예요,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랑 비교했더니 표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면 자, 정거주도 움직임이 없는데 자,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데서 돈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갈까요? 아니에요. 이동하게 되죠. 이동하게 돼요. 항상 주가가 움직이고 난 후에 사람들은 행동하거든요.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나타난 후에 결과를 보고 오늘의 현상을 보고 풀이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지금부터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힘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엄청난 큰 장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지를 못할 정도가 안 해요. 그런 시장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오고 있다.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어디? AI. 그럼 AI와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쓸만한 회사가 있냐? 네이버 말고는 없죠. 네이버랑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회사들이 AI에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이 100이라고 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될까? 50이 되나? 60이 될까요? 70이 될까요? 아니죠. 겨우 5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많이 대본들. 그럼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움직이냐? 그게 전부인 회사. 그게 회사의 전부인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파생되죠. 옛날에 2000년도에 IT 버블이 일어날 때 인터넷으로 시작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있는 기업들로부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뭐까지 갔냐면 KT까지 갔어요. KT가 60만 원 당시 넘어갔었어요. KT가 점상한가를 갔다고 그때 당시에. 계속 확장되죠. 파생되면서. 근데 파생되고 확장되고 파생되고 확장될 때마다 크기는 좀 줄어들어요. 크기는. 근데 어디로 확장될 것인가? 보면 AI면 당연히 로봇 연결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연결되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면 전기차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작동하게 하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5만 원대인데 8만 원 넘어간다 저런 거는. 그럼 하이닉스는 그 2배 이상 가겠죠. 그럼 나머지 밑에 하이 카테고리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
지금 오늘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동진세미캠, SNS텍, 예? 미코, 코미코, YC캠, 그 다음 강원칩스, 예? 그러면 STI, 또 뭐죠? 오늘 많았어요. 뭐 전통적인 유진테크, KC텍, 뭐 PSK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벼우면서 잘 움직이는 종목, TCK, 그 다음 KNJ. 오늘 아주 좋아 보이는 게 KNJ인데, 오늘 18,000이고 4.2% 올라던데 아주 좋아 보여요. 저거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종가가 18,000원인데 18,500원 넘어가면 돼요. 18,500원 넘어가면 이제 쭉 뽑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IP 회사들, 디자인 하우스들, AD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이런 회사들도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작년에 유리기판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애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죠. 왜?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연결되고, 로봇도 연결될 것이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칩이잖아요. 칩이, 그 다음에 라이다. 물론 현대차에서 라이다 포기하고 카메라로, 테슬라처럼 카메라로 하겠다고 하는데, 카메라 렌즈 모듈 업체들. 그럼 얘네들이 작동되려면 또 뭐가 움직여야 되냐? PCB 쪽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결국은 시장 내에서 AI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확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전력 설비 종목들, 작년에 많이 움직였다가 많이 엎어졌는데 얘네들 또다시 반도체 움직임 또 연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이게 그동안은 거의 뭐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그냥 방향 잡고 자리 잡으면 쭉 뽑아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런 시장이 곧 도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오고 있느냐. 사부작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부작. 물론 뭐 제가 맞다 틀리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징후들이 현재 그런 사항들이 농후하게 보여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항상 그랬거든요.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어떤 바람이 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항상 겪게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런 일들 또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 50조 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루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하루에 양시장 합쳐서 15조 정도예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가 생겨서 그쪽에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한 3조 정도 돼서 다 합쳐본들 하루에 20조가 안 되거든요. 하루 거래대금 20조가. 작년, 재작년 한때 코로나 터지고 났을 때 우리 시장에 거래대금이 하루에 70조 넘어간 적이 있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거래대금이 대금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15년부터인데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때 얼마까지 갔냐? 23조.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23조. 거래대금 합계를 봐야 되겠네요. 이때 코스피가 23조, 코스닥 23조, 그러니까 46조 정도 됐잖아요. 이때는 43조, 40조를 넘어가는 어떤 거래대금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바람을 잡으면 제가 볼 때 이 거래대금 넘는 수준이 나온다. 50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루에 거래대금 50조 이상 되면 정보원사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정보주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시장 내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엄청난 탄력을 보이는 거죠. 탄력 자체가.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은 거래대금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15년 볼까요? 지금 거래대금이 코로나 이후에
2022년도 시장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 막 시작한다고 하면서 막 엎어졌을 때 그때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래대금 다시 증가하게 된다고. 작년에 202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을 때가 이거 얼마인가요? 26조. 이때 에코프로가 하루에 거래대금 2조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코프로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현상들은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엄청난 시장이 지금 형성된다. 충분히 자금적으로도 뒷받침되고요. 시장의 레벨업이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시장의 레벨업이 전개되면 돈들은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박으로. 항상 돈이 먼저냐 주가가 먼저냐 막 논하거든요. 돈이 들어야 주가가 올라가지 하는데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야 돈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안 올라가면 돈 절대 안 들어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랐습니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뭐 요즘은 뉴스 안 봐도 되지. 뭐 SNS 워낙 빠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생기느냐? 웬만한 사람들 주식 경험, 매매 경험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살아가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주식 매매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코인 시장으로도 가는 자금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내가 주식시장에 안 들어가 있는데 주가 올라가는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러면서 제발 빠져라 하는 생각들을 가지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빠져라는데 그런 생각 가질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되냐. 더 안 빠지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참다 못 참아서 결국 다시 또 시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시장은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밀려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게 몇 달 가는 거죠. 바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확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더 강하게 막 집단화돼서 엄청나게 볼륨을 형성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길지는 않지만 그게 몇 달은 간다고. 그리고 시장이 소멸되죠.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게 대세 상승장의 패턴들이 다. 그 시발점은 어디다? 정권주다. 지금 현재 그 시발점에 해당되는 정권주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주도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도 구축되어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냐? 아니다. 지금 나쁜 상황이다. 지금 엄청나게 막 경제도 좋고 모든 게 막 넘쳐나고 막 흥청망청하는 그런 상황이면 시작이 안 되죠. 이미 시작된 거였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네 식당을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가게 경제는, 골목 경제는 주식시장이 바로 밑에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쪽이 다 살아나요. 주식에서 번 돈은 공짜 돈 같잖아요, 여러분들. 가처분 소득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가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트래킹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매매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매매 폴더를 웬만하면 우리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유팬 가족분들은 매매 폴더가 뭔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매매 폴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팬 매매 폴더 활용법. 원래는 지난 3월달까지는 조금 달랐죠. 그냥 종목만 보내드렸는데 4월달부터는 이제 좀 바꿨어요. 저희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시황 폴더가 있고 매매 폴더가 있는데 시황 폴더는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보내드리고 그다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이슈가 발생했다,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이럴 때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장을 풀어드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둘러싼 그 각종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황을 풀어드리는 게 시황 폴더고요. 매매 폴더는 예전에는 그냥 종목만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을 매수와 매도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매매 폴더다.
근데 이제 매매폴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뭘 사야 될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뭘 사야 될까 하면 얼마에 사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헷갈리잖아요. 고민되고 그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게 매매폴드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그냥 글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매폴드에서 지금 현재 매매하는 것은 매수, 매도, 그 다음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죠. 장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매매폴드 장 끝나고 피드백 드리는 거 어떻던가요? 괜찮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시황보다 더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매매폴드 지금 저희 매매폴드 현황입니다. 저희 매매폴드에 이제 현재 보유 수익률 그리고 오늘 등락률 오늘 장중에 얼마씩 움직였는지 몇 프로 움직였는지 두 가지 다 이제 표시도 되고 보유한 종목들 현재 얼마에 사고 그 다음에 얼마에 매도하는지 이제 매도하는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고요. 며칠 보유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집계해서 투명하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편입한 종목을 왜 편입했는지, 팔면 왜 파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을 보내드리고 나서 올라서니까 와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매수도 안 하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다가 잘못 내가 고른 것만 안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매폴드 이용하실 때 예전에 왜 막 내가 안 고른 건 막 날아가는데 내가 고른 건 왜 빠지냐고 재수없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4월 달부터 운영 방식을 바꿔가지고 여기 올려드리는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똑같이 매매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상장된 종목이 ETF하고 스펙을 제외하고 종목으로 한 2,7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현재 800개 정도 정확하게는 870개 정도 되겠네요. 870개 정도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여기 대체적으로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엄청나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렇지만 얘는 내가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도 없을 거래 정지를 당한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없는 애들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기반으로 가장 유리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다 제가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보내드리는 거고요. 매수와 매도 가격까지도 올려드리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였지만 수익률, 매도사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폴드에 해당 종목의 공시도 올려드리고 뉴스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매매폴드 매매와 관련된 피드백 방송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APR 매수했던 거, 인벤티지랩 매도했던 건데 올려놨는데 팔렸는데 팔리고 나서 더 올라가죠. 한 33% 수익 났는데 팔고 나서 100% 올라가 버렸으니까. 하여튼 APR 같은 건 지금 잘 가지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APR 쇼츠로도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시도 올라가고 뉴스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현황들도 수시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피드백 방송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내일 들어왔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는 종목들만 순차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그때 못 봐서 매매를 못 했는데 어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되게 또 팔고 나면 그 다음날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고 나서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비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한 종목당 비중을 최대한 10% 이상 넘지 않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시면 되고요. 구독료는 시황 폴더 하나만 이용할 때는 월 4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폴더를 하나만 이용할 때는 월 77,000원이고요. 매매 폴더와 시황 폴더 두 개를 같이 이용하실 때는 월 88,000원이고요. 1년 구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10%인가요? 할인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를 선납하시게 되면 할인을 해드리는데 1년치 하셔도 되고 한 달치 하셔도 되고 한 달 하다가 관두셔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